안녕하세요. 대동세무고 3학년 여러분. 세무실무. 지금 종소리 들리죠? 조금 바뀌었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원격 수업 11월 30일부터 12월 4일 2차 시가 되겠습니다. 원래 세무실무가 3단이 3차 시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능과 그리고 수험표 받으러 오는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2차 시로 편성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7번까지 했네요. 이번 시간은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맥시멈 20번은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요, 전체 화면 모드를 해버리니까 자, 8번. 전체 모드가 훨씬 또 보기도 편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 문제를 한 7문제를 한 20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풀어봤는데 어떤 거는 좀 난이도가 있고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정도 되면은 손쉽게 맞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8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많이 좀 귀찮아하기도 하고요. 특히 그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회계나 세무 이런 쪽에 이론을 여러분들 많이 알아둬야 돼요. 아유, 선배들 말 들어보면은 실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세무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직원들한테 뭔가 업무 지시를 하려고 하면은 이론이 바탕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실수를 가져오는 그런 경향을 많이 봐가지고 세무사님이 새롭게 세법이라든지 회계 원리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 들었을 때는 상당히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제대로 이론도 못 가르쳐주고 사회에 내보냈다는 그런 죄책감 이런 것도 들기도 하고, 뭐니 해도 여러분들 이론 수업에 좀 적극성 있게 좀 도전해 주길 바랍니다. 자, 8번. 다음 중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하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만약에 작년에 회계 정책이 이런 변경이 일어나가지고 안 됐다. 그러면 반드시 소급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회계 추정 변경은 전진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 답은 2번인데 단순히가 아니고요. 좀 엄격히 세법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본다. 단순히 이쪽이 아니라 회계 변경을 밑에 이거는 주석을 안 달아놨네요.
그 의미만 가지고서도 글자만 가지고서도 여러분들 답을 초이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세법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회계 변경을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회계 변경을 하려면은 정당한 사유에 적법한 엄격하게 여러분들 규칙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3번, 4번 한번 보죠. 회계 변경은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회계 변경을 하는 기업은 회계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게 그 회계 변경이 이런 예가 되겠죠. 보통 이익을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이익을 좀 줄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샀을 때 처음에 1억 주고 샀어요. 그것을 감가상각을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정액법으로 하는 것인지 정률법으로 하는 것인지 그거는 회사 사장님의 입맛에 맞춰서 하거든요. 꼭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정률법하고 정액법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차이점을 알고 있죠. 정률법은 초기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산이 되는 그런 회계 정책이고요. 그리고 그러나 정액법은 내용 연수에 균등하게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세금을 좀 적게 내려고 했을 때는 당기순이익을 줄이려면은 정률법으로 많이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 봤을 때는 우리 회사를 좀 기업 공개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익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액법이 훨씬 또 유리하거든요. 그 정액법으로 처리했을 때는 어떻게?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회계 이론 정책 회계 정책에 따라서 이익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함부로 회계 정책을 2019년도에는 정률법으로 했다가 2020년도에는 정액법으로 하다가 또 내년에는 2021년도에는 또 정률법으로 또 가고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네 번째가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 추정 변경으로 정의한다,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답을 찾는 데에서는 이 문제는 그렇게 별 어려움은 없으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회계를 했던 사람 또는 세무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기본 상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다음 9번. 여기는 우리가 15문제밖에 안 되죠, 그죠? 자, 9번은 또 계산하는 문제네요, 그죠? 부가가치세 파트입니다. 15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회계에 관련돼 있고 그리고 원가회계, 재무회계, 원가회계 여러분들 한 8문제 그리고 세법, 부가가치세에서 여러분들 한 3문제 그리고 또 이제 소득세법 이런데 한 3문제 이런 형식으로 8, 7, 847 이렇게 되겠네요. 84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2학년 때 세무 일반을 여러분들 선생님도 그 수업을 담당했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세 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여기에 수입제화입니다. 수입제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은 일단은 관세 가격을 더합니다.
실제 수입 가격은 1억 2천인데 여기에서는 관세도 1억 2천 속에는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입 가격하고는 여러분들이 좀 차이, 이게 시작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또 종소리 들어가는 것도 또 나름 새롭네요. 과세 가격 1억에다가 다음에 관세도 포함합니다. 요 관세. 그리고 개별 소비세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요게 개별 소비세에 대해서 여기에는 2%, 20%에 대한 교육세도 여러분 포함합니다. 방금 표시했던 이 부분을 다 합치면은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인 것 같은데요. 1억 860만 원 이렇게. 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 문제는 관세 가격에다가 관세 다하고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거 다 더하고요. 교육세와 농특세를 더하면은 1억 800, 6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10번 가겠습니다. 답은 요겁니다. 1억 860만 원. 이제 관이과세자입니다. 세법상에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국세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가 여러 개 있죠.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관세, 이런 것들이 다 국세. 과세권자가 중앙정부에 있으면 국세라고 하고요.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면 지방세라 합니다. 그 지방세의 가장 대표적인 세목은 재산세죠.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그 지방세입니다. 여러분들 보유세 이런 것들이 내가 아파트를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1년에 한 200만 원씩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은 재산세죠. 그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간이과세자 이야기하다가 여러분들 거기까지 흘러가 버렸네요. 이론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 일반 상식적인 그런 부분이 풍부해집니다. 풍족해지죠. 간이과세자가 뭐냐? 간이과세자의 정의를 여러분들 공부해 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간이과세자는 좀 영세사업자입니다. 영세사업자. 그러니까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 미만 매출 총액이 4,800만 원 같으면은요 한 달에 400만 원 꼴 정도밖에 안 돼요. 매출액이 400만 원 같으면은 그 여기에 대한 이윤을 한 20%로 보고요. 그 400만 원 팔아가지고 이윤이 20% 같으면은 80만 원 남죠. 그 80만 원 정도 벌어들이는 사람을 부가가치세 부과하려고 나라에서 그렇게 힘을 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많이 세금 혜택을 많이 줄여주기도 하고요. 보통 일반 과세자들은 1년에 일정 규모 이상이면은 1년에 4번 신고해야 돼요. 부가가치세 1기, 2기 나누어서 1기 예정신고 한번 해야 되죠. 1기 확정신고 해야 되죠. 2기 예정신고 해야 되죠. 2기 확정신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4번이나 해야 되는 것을 관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관이과세자는 어떻게 보냐 20번은 좀 지엽적인 그런 문제라 가지고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일단 이거 다 읽어보고 아닌 것만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죠? 자, 관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 세무사업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우리가 시중에 돌아다니면서 개인 홍길동 세무사 이런 사무소를 개업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개인 사업자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4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공급 대가가. 공급 대가는 뭐냐면은 공급 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공급 대가라 해요. 그 4천만 원밖에 못 벌어요. 굉장히 영세한 세무사죠.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간이가세 사업자로 될 수가 없다. 왜? 세무사업 자체가 이거는 간이가세 사업자로 볼 수가 없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답지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표시해 줄 겁니다. 보여줄 거예요. 2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4,900만 원 인자. 1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안 돼요. 4,800만 원. 3번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의 공급 대가가 4천만 원 인자. 요게 아주 명쾌하게 떨어지네요. 음식점 합니다. 분식점이라든지 한식점 이런 쪽으로 하다가 개인 사업자야. 그 4번은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요것 때문에 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간이가세업자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금액은 4천만 원 이렇게 되어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세무사업은 간이가세 적용 배제 업종입니다. 업종이고요. 직전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 또는 법인 사업자 이런 쪽은 배제 업종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안 되고요. 4,900 때문에 안 되고 세무사업도 안 되고. 그래서 요게 1번하고 3번하고 이렇게 답을 정할 때 좀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세무사업은 간이가세업자는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학습 잘 해주시고요. 아이고, 네 문제 남았는데 아직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환급입니다. 환급은 왜 해주겠습니까? 이 계산을 했는데 내가 원래 부가가치세는 누가 최종 부담을 해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죠. 그 사업자는 물건을 사올 때는 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죠. 물건을 팔았을 때는 예수금을 하죠. 그 예수금이 대급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환급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환급에 대해서 설명입니다. 이 환급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래요. 답은 4번입니다.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은 예정신고기간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말은 그럴듯할 것 같죠? 그죠? 그 환급은 확정신고기간에서만 여러분들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입니다. 예정신고 때는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다. 1번은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기간 긴거고 1번 요게 풀었으면은 4번은 바로 풀 수 있겠지, 그죠? 제한 및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조기 환급이 가능하다. 이제 공급 영세율인 경우에 영세율이 뭐죠? 부가가치세가 0%라 이 말입니다. 사업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에 조기 환급이 됩니다. 조기 환급이 뭐죠? 환급을 좀 빨리 해준다는 소리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야. 수입시기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옳지 않은 것. 자, 여기에는 상품 이런 것들은 재고자산입니다. 그죠? 그 인도 한 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탁 판매는 판매한 날. 만약에 부동산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부동산 판매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증산한 날이 되겠습니다. 대금을 증산한. 무인 판매기는 현금을 인출한 때고요. 요것들은 여러분들 기본 상식인데 소득세법을 공부했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맞출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답 표시는 11번은 확정신고에 공제하고요. 12번은 사업소득이 수입 시기는 부동산 판매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증산했을 때 그게 된다. 수입 시기로 본다. 약간 그 2차 시가 좀 길어지네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자, 세 문제만 남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금액이 3천만 원인 김성실 씨의 소득공제 여러분들 원천징수 그리고 여러분들 연말정산 이런 거 할 때 우리 특별세액공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죠? 실습은 했는데 이론은 여러분들 다소 조금 부족했던 사항인데 작년에 세무일반에서 소득세법을 여러분들 공부했던 것을 좀 상기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3천만 원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 찾아보겠습니다. 아닌 것이네요. 본인은 여러분들 금액이 적고 많고 이런 거 다 안 따집니다. 다 해줘요. 본인은 되고요. 4세 소득이 없는 자녀에 대한 기본소득은 1인당 인적공제는 150만 원이죠. 3번 퇴직소득 금액이 600만 원이야. 600만 원. 배우자, 피보험자 가입하고 김성실 씨가 납부한 생명보험료 60만 원. 여기에 여러분들 퇴직소득이든 양도소득이든 종합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보험료 공제를 못 받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져나가 버려야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가 성당에 기부한 지정기부금 200만 원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는 기부금은 소득금의 김성실이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여기 있습니다.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보험료세액 공제가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여러분들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로 기장 개궁에 한해서 기장세액 공제를 받는다. 요게 잘못됐어요. 간편장부가 아니고 복식부기로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은 그 사람이 기장세액 공제를 받으려면은 정식으로 복식부기 여러분들 복식부기를 적용한 그런 회계 처리를 했을 때에만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요거도 여러분들 이렇게 복식부기로 처리해 놨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마지막 좋아하죠? 선생님도 마지막 좋아합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가 뭐죠? 선생님도 이 문제 풀다가 좀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옛날에는 1인 근로자의 일일 공제 금액은 1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올랐습니다. 15만 원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옳지 않은 것.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1년 이상. 원래 여러분들이 상용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의 구분 기준 개월수는 3개월입니다. 3개월 이상 같은 직장, 같은 장소에서 근무를 하면은 일용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상용 근로자로 봅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은
이런 근로자는 근로소득직업명세서는 매 분기별로 제출을 해야 한다. 매 분기별로. 여러분들 이런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55% 100분의 55를 근로소득세에 공제를 합니다. 우리가 상용 근로자들도 근로소득세에 공제가 있습니다. 그는 소득 금액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뭐 45% 이렇게 차등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요것도 여기에 15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또 요것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차 시보다는 좀 다소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3차 시를 하려고 만들었던 거를 2차 시로 줄이려고 했더니 이렇게 시간이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어찌했든 여러분들 수능 전까지의 원격 수업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취업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회계 세무 지식은 계속 쉼없이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계속 신장 또는 성장시켜 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강력한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든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모든 주변 부모님, 선생님, 친구 모두 거리 두기 잘 지키면서 건강관리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